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도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단군세기 7번째 시간인데 여기 6이라고 적혀 있네요. 뒤에는 다 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군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환단고기 덕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는 단군이 신화라는 얘기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화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역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진짜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단군은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이지만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군 한 분 한 분의 업적까지 그대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시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환국, 단국, 고조선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역사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47분에 대한 그 치적과 그 업적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이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단군세기 편에서 여기 이 화면에 나오신 이분한테 진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요 화면에 나오신 분이 이 내용을 만약에 보셨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락은 우리 역사 바로 알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여러 번 이렇게 멋지신 분을 제가 얼굴에 인용을 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꼭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술 살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환단고기에 대한 내용이고 환단고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 환단고기를 소설로 제가 써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 앞으로 3권이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인에 대한 내용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극단의 한국인, 극단의 착륙선이라는 책에 한국인에 대한 정의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있었던 정의와는 다른 새로운 정의로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시면 저를 이해하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책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군세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마움과 미안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움은 이 원문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이걸 받아들여 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와 고마움을 진짜 같이 드립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1세 단군 되시는 분의 이름은 등올 단군입니다. 이것도 등올 단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등올의 뜻이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단군 47분의 단군 모든 분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현재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한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단군 이름만이라도 그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이름, 47분의 단군 이름을 한번 찾아서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찾아낸다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31세 등울 단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등울 단군 제2원년은 임자년이다. 그러니까 어느 연도에 즉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제3년, 제2하고 3년 될 때 선비상 추장 문구가 공무를 마쳤다. 선비산 추장. 요거에 지금 여러분들 방점을 가지시고 의미를 가지시면 됩니다. 선비산. 우리 선비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 선비부터 선비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숙신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거의 같은 의미에서 전 나왔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선비라는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년 계해년 초나라 대부
이문기가 입주하였다. 초나라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5년에는 농작물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사연이고요. 제30년 신사년에 추물당군께서 붕어하셨다. 태자 간물께서 즉위하셨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역사하고 맞물리는 내용들인데, 하나는 제3년 갑인년에 선비산 추장 문고가 공무를 바쳤다. 그 다음에 제12년 괴해년에 초나라 대부 이문기가 입주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시는, 고대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합의를 봐서 이것이 어떻게 그쪽하고 연결되는가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고, 저는 여기서 선비산과 초나라, 그 다음에 대부라는 그 직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제가 뭉뚱그려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선비 그러면 조선시대 때 선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비라는 말은 고대에서부터 있었고,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선비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던 말이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선비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선비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 네 가지 뜻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선비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신강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신이라는 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 신의 의미도 있고, 삼신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단군, 이 세 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삼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화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신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은 우리의 건국 이념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통치 이념을 얘기할 때 모든 얘기가 똑같이 이거하고 연결성이 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통광명입니다. 크게 통해서, 성으로 크게 통하고 밝아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밝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도 됩니다.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어서 나는 광명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제세이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순리대로, 원리대로, 우주의 원리대로, 자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 제세이화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이건 다른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려는 겁니다. 홍익인간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얘기도 되지만, 크게 더욱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큰, 진정한 큰 사람이 되라, 대인이 되라는 뜻으로 홍익인간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 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크롱자에다가 넓은 익자에다 더할 익자잖아요. 큰 것을 더해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인간이 된, 더 큰 대인이 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비는 내 몸 안에 신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서 내가 광명된 존재가 되고, 이것을 광명된 존재가 되면 그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제세이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홍익인간이 된, 그거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선비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비를 그런 의미로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간물당군입니다. 33세입니다. 요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있는 대로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문 읽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물단군의 제2원년은 이문년이다. 제2년 계민년에 주나라 사람, 주나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나라 사람이 와서 호랑이와 코끼리 가죽을 바쳤다. 공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조공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7년에는 연고탐 소문박 간물산 아래에 삼성사를 세우고, 삼성사, 이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사. 그 다음에 친히 제사를 드렸다. 그 서고문에서, 그러니까 하늘한테 고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을 서고문이라고 그러는데, 서고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세 분 성주의 높고도 존귀하심은
여기선 세분성조라는 것은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합니다. 삼신의 덕은 세분성조로 말미암아 더욱 성대해졌다. 빔과 참은 비어있는 것과 꽉 차 있는 것은 한 몸이요. 개별, 하나하나 개별, 낱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묶은 거. 개별과 전체는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과 꽉 차 있는 것이 결국 하나고, 개별과 낱개도 결국은 하나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자연관을 여기다 그대로 설명해 준 거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삶은 함께 닦아 내 몸과 영혼 함께 뻗어나가네. 삼신의 힘을 타면 참된 가르침을 세워 믿음이 오래되면 스스로 맑아진다. 삼신의 힘을 타면 존귀해지고 빛을 돌려 내 몸을 살펴보세. 저 높고 가파른 백악산은 만구의 변함없이 푸르다. 역대 성조께서 대를 이어 예약을 천천히 부응시키셨으니 그 규모 이토록 위대하여 신교의 돛을 깊고도 광대하다. 하나 안에 셋이 깃들어 있고 세 손길로 작용하는 삼신은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하나의 계율 널리 펴서 영세토록 법으로 삼으라. 제24년 을사년에 간물당군께서 붕어하셨다. 태자 오로문이 즉위하셨다. 요 간물단군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예건 말씀드렸고, 요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성조, 제가 말씀드렸죠. 세분은 분명하게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한다. 네. 삼신의 덕은 세분성조로 말미암아 더욱 성대해졌다. 뭐 일반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삶은 함께 닦아 내 몸과 영혼 함께 뻗어나가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통치술, 국가 이념은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수양하는 것과 같이 동점에서 보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수양하는 것, 도를 닦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과 국가 이념하고 같이 받아들이면, 이해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높고 가파른 백악산은 만구의 변함없이 푸르다. 그 일반론입니다. 역대 성조께서 대를 이어 예약을 천천히 부응시키셨으니 그 규모 이토록 위대하여 신교의 돛을 깊고도 광대하다. 하나 안에 셋이 깃들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3에 대한 숫자에 대해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세 손길로 작용하는 삼신은 하나의,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념도 세 가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편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성사, 저기 앞에서 읽었죠. 삼성사를 세웠다고. 이 삼성사가 곧 삼성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사와 삼성전은 처음에는 삼성사였었고 그 이후로 삼성전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부처 이전이고 이건 부처 이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공부를 하시고, 제가 공부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삼성전은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삼성전은 부처하고 연관되는 분들이 들어온 거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올 때 민속신앙과 합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민속신앙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국통, 우리의 정신을 그대로 담은 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교가 다 맞물려서 불교와 이렇게 뒤섞여서 지금도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불교의 그 다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절에 가면 이 상태를 그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민속신앙과 만나가지고 불교가 세상에 전해졌다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 민속신앙이 곧 우리의 신교다. 그 신교의 핵심은 삼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삼성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삼성사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성전이다. 근데 그 이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삼성사, 그 다음에 거기에 신교에 관련됐던 부분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웅전 뒤쪽으로 물러가는데, 대웅전도 똑같습니다. 대웅전은 분명하게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나오는데 환웅을 모신 곳이 대웅전입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대웅전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산신각, 칠성각, 삼성전 같은 것이 뒤에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고대에 있었던 민속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에 다 설치가 되는데 규모는 축소가 돼서 가죠. 칠성각도 적게 가고 그다음에 산신각도 더 줄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신 데고 대웅전은 환웅을 모신 곳이었다라고 태백일사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산신각이나 칠성각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교에서 있었던 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절 뒤편에 대웅전 뒤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전통적인 신교와 불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절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중국의 중화의 탄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단계에 대해서 이 중화라는 의미가 뭐고 중국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공자와 사마천에 의해서 이 중화라는 의미가 탄생을 하는데 주나라를 중요하게 여긴 그 춘추라는 역사서를 기술을 하면서 이제 중화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요 이야기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중화가 탄생하고 중국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만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34세입니다. 오르문 단군입니다. 오르문 단군 제2원년은 병우년이다. 이 해에 오국이 풍성하게 잘 익어 만백성이 기뻐하며 도리가를 지어 부르니 그 가사는 이렇다. 도리가 가사 내용입니다. 하늘의 아침에 솟아 밝은 빛 비추고 나라에 성인이 계셔 후덕한 가르침 널리 미친다. 큰 나라 우리 배달 성조여 많고 많은 사람들 가혹한 정치 당하지 않아 즐겁고 화평하게 노래하니 늘 태평성세로세. 제10년 을미년 두 개의 해가 함께 뜨고 누런 안개가 사방을 덮었다. 제23년 무진년 오르문 단군께서 붕어하셨다. 태자 사벌이 즉위하셨다. 그 왕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고 뭐 거의 일반론을 크게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한번 나왔는데 두 개의 해가 함께 떴다는 내용이 이번에 두 번째 다시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의 지금 코로나 현상하고 같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태양을 앞부분에서 가리면 그 주위에 환한 부분만 환만 남습니다. 환이라고 그러죠. 그 환 부분만 남는데 그것을 두 개의 태양이라고 그랬던 건지 진짜 두 개의 태양 같은 것이 동시에 떴던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해가 함께 뜨고 누런 안개가 사방을 덮었다. 35세 사벌단군으로 넘어갑니다. 사벌단군의 제2원년은 기사년이다. 제2원년 황충이 날뛰고 홍수가 있었다. 제24년 임진년 범이 궁전에 들어왔다. 제24년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졌다. 제50년 무운년의 임금께서 장수, 언파 불합을 보내어 바다 위에 웅습을 평정하였다. 제66년 갑술년의 임금께서 조를 보내어 곧장 연나라 수도로 진격하게 해 제나라 군대와 더불어 임치 남쪽 벌판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을 고하였다. 그러니까 신고했다. 보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68년 병자년에 사벌단군께서 붕어하셨다. 태자 메르께서 즉위하셨다. 여기도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큰 것은 없습니다. 황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메뚜기인데 그 당시에도 지금 중국의 메뚜기 피해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고 어려운 민중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도 이렇게 메뚜기 떼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고 그랬던 것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충 피해에 대해서 환단고기에 몇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 이제 보면 연나라가 나옵니다. 연나라. 네. 그 다음에 제나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춘추전국 시대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증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저로서는 진짜 한계가 있고 아마 대한민국 누구도 중국 역사학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일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고조선을 얘기할 때 마한 진한 번한을 얘기합니다. 삼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산동반도 쪽이고 요동반도 쪽이고 우리 지금 한반도 일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 영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거의 중국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은나라 얘기하면서 황하 상류까지 공격을 해서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국 본토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우리가 지금 식민사관 쪽에서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엔 또 저기가 없습니다. 우리 동의가 없습니다. 고조선이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나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초나라 그죠? 그다음에 연나라 여기 있습니다. 연나라. 제나라 여기 있어. 오른쪽 산동반도 쪽이죠. 그다음에 노나라. 공자가 있었던 노나라 있고. 진나라도 이제 3개나 있습니다. 이진자 이게 다 진짜가 다르죠. 진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나라가 여기 나오는데 주나라는 황하 지역 중류 정도 되는 데 곳에서 이제 위치했던 나라인데 여기 지금 나옵니다. 이 나라들이 모두 고조선과 깊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고조선은 요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혀 고조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와 이것도 폭을 좁힌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한참 더 되는데 이 폭이 좁게 나온 거예요. 아주 역사책에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조선을 얘기하다 보면 동북아, 동쪽과 북쪽, 동아시아 쪽의 대부분의 나라가 고조선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우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건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환단고기를 보면 분명히 지금 연나라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나오고 제나라 나오잖아요. 제나라.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도 나오고. 그러면 이 나라들하고 치열하게 경합도 하고 또 조공도 받고 그러니까 상위국이었으니까 고조선이 당연히 조공을 받았죠. 조공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우리의 고조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역사적인 진위를 우리가 찾아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식민사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흔히 욕하지만 역사를 왜곡했다고 저는 일본 사람 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니 그들은 36년 동안 왜곡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훨씬 넘은 그 2배 넘는 70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 못 고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내 역사를 내 스스로도 못 바꾸면서 남이 바꿔놓은 것 가지고 욕하는 거가 문제입니까? 남이 바꿔놨으면 얼른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고치는 우리가 문제지. 일본 사람 욕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내부 반성을 하고 진짜 각성을 해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의 전 작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 욕하기 전에 우리 잘못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역사를 확립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대로 교과서를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교과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대사 조금만 공부해보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역사 왜곡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주 강하게 있고 그들이 주류라고 얘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70년 동안 못 고치고 30년 고쳐놓은 거를 30년 왜곡시켜 놓은 것을 70년이 돼도 못 고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분명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입니다. 36세 매륵단군입니다. 매륵단군의 제2원년은 정축년이다. 제28년 갑진년에 지진과 해일이 있었다.
제32년 무신년에 서쪽마을 민가에서 다리가 8개 달린 송아지가 태어났다. 제32년 신해년에 용마가 천하에서 나왔다. 등의 별무늬가 있었다. 제38년 갑인년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어 해상의 적을 토벌하게 하셨다. 12월에 삼도 일본을 모두 평정하였다. 일본을 평정했다는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제52년 무진년에 임금께서 병력을 보내 수유국 군대와 더불어 연나라를 정벌하여, 연나라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지도 보셨죠? 연나라를 정벌하여 연나라 사람이 제나라의 위급을 고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이 대거 고죽으로 쳐들어오다가 아군의 복병을 만나 전세가 불리하자 화친을 구걸하고 물러갔다. 제58년 갑술년에 매력당군께서 붕하하셨다. 태자 마물께서 즉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32년 신해년이 나오는데 용마가 천하에서 나왔다 등의 별무늬가 있었다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제52년에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께서 병력을 보내 수유국이 나옵니다. 수유국. 그 다음에 연나라를 정벌했다고 나옵니다. 연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죽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고죽국이 있습니까? 여기? 고죽국 없습니다. 고죽국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나라 요 근처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나라 나왔죠. 좀 전에 제나라에 나왔죠. 연나라 나왔죠. 주나라 나왔죠. 네.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고주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고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그 고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환단고기가 더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록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계에서 남아있는 기록이, 고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 환단고기가 거의 유일본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용마가 천하에서 나왔다 등의 별무늬가 있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도낙서를 얘기하는 건데, 하도낙서는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설명도 벌써 길어지고, 근데 중요한 것 딱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숫자를 방위별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1, 2, 3, 4로 나누고 중앙을 5로 나눴다는 거. 이거의 운행 원리를 그대로 설명을 한 거고, 이 원리는 이건 거의 철학이니까 여러분들이 별도의 시간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면 이거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씩, 어떤 데서는 막 3, 4시간씩 설명을 해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7세 마물단군입니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마물단군의 제2원년은 을해년이다. 제56년 경호년에 임금께서 남쪽으로 순수하시다. 기수에 이르러 붕하하셨다. 태자 다물께서 즉위하셨다. 다물단군의 제2원년은 신민년이다. 제45년 을무년에 다물단군께서 붕하하셨다. 태자 두울께서 즉위하셨다.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여기 거의 없습니다. 그죠? 남쪽으로 순수하셨다는 것, 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잘 다스려지고 있나 실제 찾아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셨다는 걸 순수하셨다는 거고, 기수는 이제 지명 이름이니까 지명 이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39세입니다. 두훌단군입니다. 두훌단군의 즉위원년은 병진년이다. 제36년 을묘년에 다물단군께서 붕하하셨다. 태자 다름께서 즉위하셨다. 다름단군의 제2원년은 임진년이다.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있고,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길게 나오고 어떤 분은 짧게 나오는데, 짧게 나오는 것은 그 시대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음차단군, 을우지단군인데 내용이 없습니다. 즉위년도 나오고 바로 붕어년도, 사망하신 년도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차단군도 즉위년도 나오고 사망하신 연도가 나옵니다. 이제 43세 단군입니다. 물리단군. 물리단군에 보겠습니다. 물리단군의 제2원년은 경진년이다. 제36년 을묘년에 융안의 사냥꾼 우화충이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고 무리 20만 명을 모아 서복 36군을 함락시켰다. 임금께서 군사를
보내셨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겨울에 이 역적이 도성을 또 포위하고 우화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히 공격하여 임금께서 좌우 궁인과 더불어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해뒤에 이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붕하셨다. 그러니까 피난 갔다가 사망을 하신 겁니다. 이 해에 백민성 욕살 구물이 1000명을 받들어 병사를 일으켜 먼저 장단경을 점령하자 9지역의 군사가 추종하고 동서압록의 18성이 모두 군사를 보내 원조하였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43세 단군 때, 그러니까 제36년 되던 해에 융안, 이게 지역의 이름이고, 사냥꾼 우하충이 내가 장군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무리 수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인원인데 수만 명을 모아서 서북 36군 함락시키고 군사를 보냈으나 정벌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에 이 역적이 도성을 또 한 번 다시 반란을 더 크게 일으킨 거죠. 임금께서 좌우 군인과 더불어 이때는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어서 피난 갔다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묘와 사직의 신주가 이 당시에 벌써 완전 확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묘 사직 얘기를 하는데 이 종묘 사직은 고대 때부터 그 정신이 그대로 내려져 오다가 단국 시대에 확립이 되고 이것이 고조선 전체에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립된 것은 고조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국 때의 정신이 만들어져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전국에 이 정신 자체, 정신 그대로, 그 다음에 백성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단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조선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백민성 욕살군, 욕살은 직책입니다. 구물이 1000명을 받들어 병사를 일으켜 먼저 장단경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9지역의 군사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이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개 부족을 흔히 얘기합니다. 이 9부족이 바로 여기서 9지역의 군사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쉽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압록이라는 곳이 여기 나오는데 이 동서압록은 제가 볼 때는 요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눈은 그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